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긴 항로에서 마침내 마주하게 된 고요한 항구, 그 적막하면서도 찬란한 황혼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을 보세요.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하나둘 기지개를 켜는 이 시간, 우리가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지금 주변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 고독한 겨울을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존이 아니라 영혼의 파산이라는 무서운 결말 말이죠.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도시의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이름과 지금의 시각을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서로의 밤을 연결하는 작은 신호가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래된 벗들이요. 저는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바람과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100살이라는 나이, 어찌 보면은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이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도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왔지요. 창밖의 풍경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갔고 우리는 그 속도에 취해 누구를 태우고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달렸습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역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사실 100년을 살다 보니 제 무릎은 이제 일기예보보다 정확한 기상청이 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면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내거든요. 가끔은 제 뼈마디가 내는 소리가 비발디의 사계보다 더 웅장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게 100살의 여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속도입니다. 지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내 기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애썼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영혼을 알아주는 진정한 지기주지는 없는데 그저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놓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자면 우리는 대인관계 역동의 항상성 유지라는 강박에 시달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해 온 것이지요. 하지만 황혼이 내려앉은 이 시기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복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혼란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 나를 잊을까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식어버린 인연들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달팽이에게 이빨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작은 입안에 무려 1만 4,000개가 넘는 이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수만 가지 인연의 이빨들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 말을 부디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70대 여러분의 남은 운명과 평화는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의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기가 흩어집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 여러분의 맑은 생명수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제가 100살인지 아니면 막 태어난 100년차 신입생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거든요. 아마도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에는 건망증 때문에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왜 여기 왔지? 하고 멍하니 서 있곤 했는데 이제는 그게 뇌가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하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제 뇌는 벌써 인생 후반전에 최적화를 시작한 셈이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격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을 막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 격언에 비워야 채워지는 법이라 했습니다.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가 넓을수록 풍요로운 삶이라 믿지만 그것은 인생 전반전의 논리입니다. 후반전에는 양보다 질, 확산보다 수렴이 필요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 필요한 공간은 그리 넓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기차는 탈선하기 쉽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정말 소중한 사람만을 태우고 종착역을 향해 우아하게 미끄러져 가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지켜내야 할 단 2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온 노병의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여러분의 기차를 가볍게 만드세요. 그래야 남은 여정이 고통이 아닌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역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뭇잎 사이로 내리는 햇살을 감상하며 차 한 잔의 온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그 고요한 평화를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70세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전략이자 철학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 그것은 바로 거칠애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불행을 듣느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십니까?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말에는 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상호 주관적 공간 내에 부정적 엔트로피의 전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쓰레기를 내 마당에 쏟아붓게 방치하는 꼴이라는 것이죠. 가끔은 제 귀가 예전만큼 밝지 않은 것이 축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며느리 흉을 보거나 자식 자랑을 빙자한 염장 지르기를 할 때 저는 그냥 보청기 볼륨을 슬쩍 낮추고는 인자하게 웃어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제가 자기 말에 깊이 공감하는 줄 알고 더 신나서 떠들더군요. 사실 저는 그 시간에 저녁에 먹을 된장찌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100살이 넘은 노인이 터득한 선택적 경청의 기술이자 정신 승리의 비결이죠. 입만 열면 자식욕, 며느리 흉,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한둘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은밈의 기운, 즉 나쁜 에너지를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탁한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그 쓰레기를 고스란히 받아낸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며 밤새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기가 오염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코알라가 하루에 무려 20시간을 잠을 자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이 먹는 유칼립투스 잎에는 독성이 있어서 그걸 소화하고 해독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인연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과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여러분의 뇌는 그 부정적인 기운을 해독하느라 20시간 치의 에너지를 써버리게 됩니다. 우리 나이에 그런 에너지 낭비는 치명적입니다. 제 예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김서방이라 불리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지요. 그의 거실은 언제나 북적이었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자신이 인기가 많다고 사랑받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여보게 기운을 좀 아끼게 자네의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게 아니지 않소라며 호탕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술 친구라는 게 참 얇겠더군요. 술병이 비면 우정도 비는 법입니다. 술 기운이 가시면 그들의 마음도 가버리죠. 결국 70대 중반이 넘어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눕자마자 그 많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술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켰구려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호신력을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해 겨울 아주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전화번호부에도 삭제하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귀합니다. 의미 없는 사교 모임, 체면 치레를 위한 식사자리, 그저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양동이에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복록,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생기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교수님은 100살인데도 어쩜 그렇게 정정하세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비결이랄 게 있나요? 그냥 남의 집일에 관심을 끊었을 뿐입니다. 남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든 자식이 장가를 잘 갔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쓰느니 차라리 거실에 앉아 먼지가 햇빛에 춤추는 걸 구경하는 게 훨씬 생산적입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남 걱정하다가 제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무심한 게 대수입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내가 요즘 기도가 필요해서 마음을 쉬게 하고 싶네라고 말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수행처와 같이 정갈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뱉는 사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영역에 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디 껍데기는 가라앉게 두고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복이 깃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의 가지를 치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집도 과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마음의 대수술이라는 게 말은 거창하지만 사실 그 핵심은 내어주지 않는 연습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지켰던 그 시간들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깊은 흉터를 남겼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70세 이후의 정체성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자아적 존재로 회귀해야 합니다.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선택적 사회 정서적 최적화 소시오 이모셔널 셀렉티비티 테오리를 실현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즉 남은 시간의 유한함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감정 경험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끔은 저도 제 성격이 참 고약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전화를 해서 2시간 동안 자식 자랑을 하면 아이고 좋으시겠네 하고 맞장구를 쳐줬는데 요새는 그냥 그래 좋겠네. 근데 나 지금 된장찌개 끓여야 해서 끊는다 하고 툭 끊어버립니다. 상대가 당황하든 말든 제 찌개가 쫄아드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그 자식 자랑이라는 것도 듣고 보면 대부분 대출 끼고 산 아파트 자랑 아니면 손주가
한글 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의 홍수 속에 제 뇌세포를 방치하는 건 일종의 학대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무례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흥미로워할 만한 잡지식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남극의 펭귄들은 바다에 뛰어들기 전에 서로를 물속으로 떠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속에 바다 표범 같은 포식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를 미끼로 쓰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펭귄 친구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외로움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을 먼저 감정의 바다로 떠미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하소연과 원망의 말들은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미끼일지 모르나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당신은 포식자에게 물어뜯기는 미끼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의 등 뒤에 서 있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대열을 이탈해 여러분만의 따뜻한 얼음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다다익선의 논리로 흘러갔다면 후반전은 소소익선의 철학이 지배해야 합니다. 옛 격언에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과 같이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달콤한 인연을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이제는 물처럼 맑고 담백해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자극적인 소문과 타인의 불행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은 영혼의 당뇨병을 유발하는 지름길입니다. 담백해지십시오. 그것이 만년의 운을 보존하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가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꽃 사진을 올려놓은 친구들이 왜 그리도 많은지 말이죠. 산에 핀 진달래, 화분 속의 난초. 처음엔 다들 나이가 드니 자연이 좋은가 보다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꽃들 뒤로 숨어버린 그들의 고독이 보이더군요. 그들은 꽃 사진을 통해 나 아직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고 있어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전화를 걸어보면 돌아오는 건 여전히 며느리 흉가, 병원 진료비 걱정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꽃의 가면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화려할수록 그 내면은 더 황폐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그냥 아무 사진도 올리지 않습니다. 제 평화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이 아니니까요. 노년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법은 스마트폰 배터리 관리와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보조 배터리까지 들고 다니며 밤새 게임을 해도 끄떡없지만 70세의 배터리는 완충을 해도 20%를 넘기기 힘듭니다. 그 귀한 20%를 가지고 누구와 연락을 하고 어디에 시간을 쓸지 결정하는 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의미 없는 단톡방에서 시답지 않은 정치 뉴스를 퍼나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1%를 할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고독해질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삶을 관전하다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은퇴 후에 매주 3번씩 사교 댄스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치매가 안 걸린다는 게 이유였죠. 그런데 1년 뒤에 만난 그는 오히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파벌 싸움에 휘말리고 누가 바람이 났네 하는 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라 밤잠을 설쳤다는 겁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다 화병을 얻은 꼴이죠.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차라리 집에서 혼자 벽지를 보며 명상을 하게. 그게 뇌 건강에 100배는 낫네. 인간관계가 뇌를 자극하는 건 맞지만 그 자극이 독성이 된다면 그것은 신경퇴행적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당장 전화번호부를 정리하십시오. 이 사람은 나중에 상가집 갈 때 필요할 텐데 하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여러분이 100살까지 살면 미안하지만 그 친구가 먼저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서 육개장 한 그릇 먹어줄 기운이 남아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체면 때문에 지금의 평화를 포기하는 건 너무나 믿지는 장사입니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진짜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 애쓰지 말고 과감히 가위로 잘라버리십시오. 그것이 풍수지리학적으로도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심리적 공간 배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오직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이어야 합니다. 잡동사니 인연들로 가득 찬 광 안에는 황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낡은 가구들을 밖으로 내놓으세요. 조금은 썰렁하고 허전하겠지만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건 고요함이라는 가장 사치스러운 장식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워진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첫 번째 귀인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옆방에서 코를 골고 있거나 주방에서 부스럭거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말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여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사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혹은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는 관대하고 세상 천사 같은 사람으로 통하면서 정작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밖에서는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죠. 심리학적으로 이를 친밀감의 역설, paradox of intimac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하게 되는 인간의 못된 본성이죠. 가끔 저도 제 아내를 보며 그런 생각을 합니다. 7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가끔은 저 사람이 외계에서 온 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국이 좀 짜네라고 하면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 혀가 늙어서 그래요 라고 받아칩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겠지만 이제는 그냥 허허 웃고 맙니다. 사실 제 혀가 늙은 게 맞거든요. 가끔은 아내가 제 보청기를 숨긴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척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고요함이라는 비싼 선물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정신 승리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적당한 난청은 평화의 열쇠가 되기도 하더군요. 여기서 아주 신기한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바다의 로맨티시스트라 불리는 해마는 짝을 지으면 서로의 꼬리를 감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거센 조류에 서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죠. 우리 인생의 황혼기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센 파도가 우리를 밀어낼 때 유일하게 내 꼬리를 잡아줄 사람은 자식도 친구도 아닌 바로 옆에 배우자뿐입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를 이인용 대처 디아딕 코핑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스트레스라는 외부 자극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심리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과정이죠. 이 체계가 무너지면 노년의 삶은 급격히 붕괴합니다.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는 늘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고 저 여자는 편하게 살기만 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내심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뼈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입디다.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과의 발길도 끊겼고 집안을 돌보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복품을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부부란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정욕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의 기억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힘을 가집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 묶어두는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는 것은 내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남성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늙어서 마누라한테 안 쫓겨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저는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예, 둘째는 알겠습니다. 셋째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수행입니다. 배우자의 짜증을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저 사람도 참 힘들게 세월을 버텨왔구나 라는 연민으로 바라보는 순간 집안의 기류가 바뀝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순이 좌청룡 우백혼이 하는 것보다 배우자의 편안한 미소가 여러분의 안방에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년을 위한 가장 치밀하고 영리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굽은 등에서 부처를 보시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들이 둔해지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진 전우일 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못질을 함부로 하면 가라앉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드릴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의 시간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오라고 엎조리십시오. 말이 씨가 되고 그 씨앗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울창한 숲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늙음의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상 그 누구보다 더 소중히 대해야 할 단 한 사람, 거울 속에 있는 그 친구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2번째 친구, 그것은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울 속에 웬 낯선 할아버지가 서 있어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주름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처럼 깊고 머리카락은 겨울 벌판처럼 썰렁합니다. 하지만 그 낯선 노인이 바로 평생 저와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뛰어온 제 가장 친한 벗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코끝이 찡해집니다. 이 친구는 제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심지어 제가 저 스스로를 미워할 때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가끔은 무릎이 아프다고 투덜대긴 하지만 그건 100년이나 썼으니 당연한 항의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 기계였다면 벌써 고철 처리장에 갔을 텐데 이 몸뚱이는 참 용케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체에 대한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심장은 80평생 동안 약 30억 번을 뛴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가 근심에 빠져 자신을 구박하는 순간에도 심장은 묵묵히 우리를 위해 박동하고 있는 것이죠.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 이는 항상성 유지를 위한 유기체의 실존적 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데 정작 주인인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자식들 새 옷 사 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기워 입으며 그것을 희생이자
사랑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녀는 동네에서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고 아들 둘을 유학까지 보내며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 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70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나 싶던 그때 그녀에게 덜컥 위안말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왜 건강관리도 안 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 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주인인 그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냉혹한 법칙입니다. 옛 격언에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천하가 나를 홀대한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자기참조 효과, self-reference effect라고도 하는데 모든 정보와 에너지는 결국 나를 기준으로 재편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에너지 보호막이 찢어집니다. 그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고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이 겪는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바로 오랫동안 무시당한 내면의 아이가 질러대는 비명소리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자식에게 줄 유산을 아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손주들 용돈 줄 돈으로 여러분의 달아버린 연고를 위한 보약을 지어 드세요. 이제부터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셔야 합니다. 저는 요새 맛있는 게 있으면 일단 제가 먼저 먹습니다. 손주 녀석들이 오면 할아버지가 다 먹었다. 너희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라고 농담을 하죠. 처음엔 서운해 하더니 이제는 우리 할아버지 참 멋쟁이다라며 저를 더 귀하게 대접해 줍니다. 제가 저를 대접하니 남들도 저를 대접하더군요. 옷장 속에 아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기십시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제왕의 마음입니다. 홀로 차를 마시며 창밖의 구름을 보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대자연과 독대하는 황홀경의 시간입니다. 저는 가끔 거실 벽을 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벽이 대답을 하면 그건 치매겠지만 다행히 제 벽은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더군요. 얼마나 훌륭한 대화 파트너입니까? 70 이후의 삶은 빼기의 미학입니다. 인생 전반전이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는 더하기였다면 후반전은 불필요한 인연과 욕심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친구는 나 자신과 내 곁에 배우자 이 두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노년은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십시오. 70년, 80년 동안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빈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템포를 늦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온 이 늙은 교수의 잔소리가 조금은 길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말은 결국 여러분이 남은 생을 더욱 평화롭고 향기롭게 보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밖의 밤은 깊어만 가고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도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입니다. 무거운 어깨를 내리고 뻣뻣했던 목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이불의 포근함이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견뎌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이제는 모두 밤의 저편으로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이해하는 고요함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평온한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곤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안온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